전쟁의 양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 과거에는 전투기와 전차, 포병과 미사일이 전장의 주역이었다면 이제 전쟁을 이야기할 때 드론을 빼고는 어떤 분석도 성립하지 않는다. 드론은 더 이상 보조수단이 아니라 전장의 눈이자 손이며 때로는 방아쇠를 직접 당기는 존재가 되었다. 병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접근해야 했던 임무를 드론이 대신 수행하면서 전쟁의 속도와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정보 수집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표적 식별과 타격까지의 시간은 극단적으로 단축되었다. 전장은 더 넓어졌지만 동시에 더 투명해졌고 은폐와 기습은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드론의 압도적인 비용 대비 효율성이 있다. 전투기 한 대의 손실은 국가적 부담으로 이어지지만 드론은 소모품처럼 투입되고 소모된다. 값비싼 무기를 상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드론을 대량 투입하는 전술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이는 기존 방공체계의 개념 자체를 흔들고 있다. 전통적인 방공망은 고가의 요격수단을 전제로 설계되었지만 수십 대 수백 대의 드론이 동시에 밀려오는 상황에서는 그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 지점에서 전쟁은 기술의 우위뿐 아니라 생산 능력과 운용 개념의 싸움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드론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유인 전투기와 미사일 방어 체계에 강점을 가져온 국가였지만 동시에 전장 환경의 변화도 누구보다 빠르게 인식해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분쟁은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던졌다. 드론을 제어하지 못하는 군대는 전장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찰과 타격뿐 아니라 심리전과 정보전까지 드론이 관여하면서 전쟁의 주도권은 드론 운용 능력을 가진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드론을 많이 만든다는 점 때문이 아니다. 핵심은 실제 전장에서 바로 투입 가능한 실물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개념 설계나 시제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용을 전제로 한 드론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군 관계자와 방산업계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특히 드론을 잡기 위해 드론을 투입하는 새로운 개념의 요격체계는 기존 방공 개념과 완전히 다른 접근으로 평가된다. 낮은 고도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소형 드론을 기존 미사일이나 포로 대응하는 것은 비용과 효율 면에서 불리하지만 드론 대 드론 요격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든다. 이 지점에서 드론은 단순한 비행체가 아니라 전술 그 자체가 된다. 공항과 발전소 같은 핵심 시설을 위협하는 소형 드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요격하는 능력은 국가 안보의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방공 레이더와 미사일이 맡았던 역할을 이제는 고속기동과 자율추적 능력을 갖춘 드론이 수행한다. 이는 전장뿐 아니라 평시 안보 환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드론 위협은 국경을 넘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드론의 확산은 공격과 방어의 경계를 흐린다. 정찰용으로 띄운 드론이 즉각 공격 임무로 전환될 수 있고 소형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은 보병 전력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이런 환경에서 병력의 규모는 더 이상 전투력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드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가 전투의 승패를 가른다. 이는 병력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 드론은 병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자 병사의 생존성을 높이는 방패가 된다. 대한민국이 드론 전쟁을 선택한 배경에는 이러한 현실인식이 깔려있다. 한국군은 이미 드론을 장비가 아닌 탄약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한번 쓰고 회수하는 귀중한 자산이 아니라 필요할 때 과감히 투입하고 소모할 수 있는 전장의 도구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군 조직과 훈련 체계에도 변화를 요구한다. 드론 운용 능력은 특정 부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병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전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질문은 단순하다. 한국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단순히 따라가는 추격자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플레이어인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이 실제로 어떤 드론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것이 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한국이 선보이고 있는 드론 요격 개념과 실제 전력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갈 것이다. 계속해서 이 흐름을 따라갈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 이야기는 더 구체적이고 더 날카로워질 것이다. 드론 전쟁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영역은 하늘의 낮은 고도다. 기존 방공체계는 전투기와 미사일 같은 고속고고도 위협을 상정해 설계되었지만 소형 드론은 전혀 다른 문제를 던진다. 낮게 날고 작고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은 드론은 포착 자체가 어렵고 설령 탐지하더라도 고가의 요격수단을 사용하기에는 비용 대비 효과가 맞지 않는다. 이 틈을 파고드는 것이 바로 드론 대 드론 요격이라는 개념이다.
하늘의 위협을 하늘에서 처리한다는 발상은 단순하지만 그 구현은 극도로 까다롭다. 드론을 요격하는 드론의 핵심은 속도와 판단이다. 적 드론이 접근하는 순간 즉각 출격해 따라붙어야 하며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방식으로는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추적이다. 일단 표적을 포착하면 드론 스스로 경로를 계산해 끝까지 추격하고 충돌로 파괴하는 방식은 반응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인다. 이 개념이 현실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실제 위협 환경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방어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개발된 드론 요격 개념은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적 드론이 공항이나 군사기지 상공으로 접근할 경우 지상에서 발사된 요격 드론이 고속으로 상승해 목표를 향해 돌진한다. 미사일과 달리 폭발 반경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충돌 자체로 파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 시설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민간과 군이 혼재된 공간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다. 도심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드론 요격은 기존 체계보다 훨씬 유연하다. 이러한 기술이 해외 방산 관계자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명확하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군사 강국들 역시 소형 드론 위협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전자전 장비로 통신을 교란하거나 GPS 신호를 차단하는 방식은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하지만 완벽하지 않다. 완전 자율비행이나 관성항법을 사용하는 드론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며 복잡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오작동의 위험도 따른다.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수단으로 드론 요격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요격 드론의 또 다른 강점은 확장성이다.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다수의 드론을 네트워크로 묶어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방공체계와 성격이 다르다. 특정 지역에 위협이 집중되면 그 방향으로 요격 드론을 집중 배치하고 위협이 사라지면 즉시 다른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는 고정식 방공포대가 갖지 못한 유연성이다. 전장의 흐름이 빠르게 변하는 현대전에서 이런 방어 개념이 진화하면 공격 개념도 함께 변한다. 드론 요격이 일반화될수록 공격 측은 더 많은 드론을 동시에 투입하거나 더 빠르고 더 교묘한 방식으로 침투를 시도하게 된다. 결국 방어와 공격은 끝없는 경쟁에 들어간다. 이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단일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전체 체계의 완성도다. 탐지 요격 지휘 통제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빠른 요격 드론도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드론 요격 개념에서 강점을 보이는 지점은 바로 이 통합 운용이다. 단순히 드론 하나를 잘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탐지 센서와 통신 체계, 그리고 지휘 시스템까지 연결해 하나의 전술로 구성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드론을 장비가 아닌 전투체계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온 결과다. 방어의 목적은 격추 자체가 아니라 하늘의 통제권을 유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하늘의 낮은 고도는 더 이상 방공의 사각지대가 아니다. 드론 요격이라는 새로운 수단은 소형 드론 위협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서 한국의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방어가 가능해졌다면 다음 질문은 공격이다.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드론 전력은 방어를 넘어 어떤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다음 단계에서는 전장을 직접 흔드는 공격형 드론과 그 운용 개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게 된다. 방어가 하늘을 지키는 기술이라면 공격형 드론은 전장의 흐름을 뒤집는 무기다. 현대전에서 공격형 드론의 가장 큰 가치는 파괴력 그 자체가 아니라 접근 방식에 있다. 과거에는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 병력이나 유인 항공기를 투입해야 했지만 이제는 소형 드론이 은밀하게 침투해 결정적인 한 방을 가한다. 이는 전투의 위험을 공격자에서 방어자로 이전시키는 효과를 만든다. 드론이 날아오는 순간 방어 측은 항상 대응을 강요받고 심리적 압박은 누적된다.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공격형 드론을 단순한 실험 단계가 아니라 실제 전술 단위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소형 자폭 드론은 보병이 직접 운용할 수 있을 만큼 조작이 간단하면서도 충분한 파괴력을 지닌다. 건물 내부나 참호 뒤의 숨은 적을 상대로 기존 무기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드론은 작은 틈을 파고들어 임무를 완수한다. 이 과정에서 병사의 노출은 최소화되고 전투의 주도권은 드론을 운용하는 쪽으로 이동한다. 공격형 드론의 또 다른 진화는 다목적화다. 정찰과 공격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상황에 따라 임무를 전환할 수 있는 구조는 전장의 유연성을 극대화한다. 하나의 드론이 목표 지역을 탐색하다가 즉시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은 의사결정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 과거처럼 정보 수집과 타격 사이에 긴 준비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드론이 촬영한 영상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지휘체계는 즉각 반응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군집 운용 개념이다. 단일 드론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방어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수십 대 수백 대의 드론이 동시에 접근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일부 드론이 격추되더라도 나머지가 목표에 도달할 확률은 급격히 높아진다. 이는 전통적인 방공 체계가 가장 취약한 지점이다. 값비싼 요격수단을 값싼 드론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 방어 측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 한국군이 연구 중인 드론 운용 개념 역시 이 흐름을 반영한다. 소형 드론을 대량으로 투입해 적의 방공망과 지휘체계를 동시에 압박하는 방식은 기존 전술과 전혀 다른 양상을 만든다. 공격은 특정 지점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방어 측은 어디를 먼저 막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대응 속도는 자연스럽게 늦어진다. 이 틈이 바로 드론 공격의 결정적인 순간이다. 공격형 드론이 주는 심리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위협은 병력의 사기를 지속적으로 갉아먹는다. 전선 후방이나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지역까지 드론의 영향권에 들어오면서 전장의 경계는 사실상 사라진다. 이는 전투 의지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방어 자원의 분산을 강요한다. 드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심리전의 도구로 기능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처한 안보 환경과도 맞물린다. 병력 감소와 복잡한 지형 조건 속에서 드론은 산악과 도시가 혼재된 환경에서 드론은 시야를 넓히고 기습의 가능성을 높인다. 동시에 드론을 통해 얻은 정보는 보다 정밀한 타격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피해를 줄인다. 이는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정밀성과 효율성의 핵심이다. 그러나 공격형 드론의 확산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상대 역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전장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이미 현실에서 일부 드러나고 있다. 드론과 드론이 맞붙는 전장에서는 단순한 성능 경쟁이 아니라 운영 능력과 지속력이 승패를 좌우한다. 얼마나 빠르게 보충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가 핵심이다. 이제 드론은 더 이상 특별한 무기가 아니다. 공격형 드론은 보병의 연장선이자 전장의 기본 단위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이 준비하는 다음 단계는 이 드론 전력을 어떻게 더 큰 전력으로 확장할 것인가에 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개별 전술을 넘어 전쟁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드론 운용 개념과 그 미래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진화하는 전장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보여준 사례가 바로 최근의 대규모 분쟁이다. 이 전쟁은 드론이 단순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전쟁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명확히 드러냈다. 가장 큰 변화는 드론이 개별적으로 운용되던 단계에서 벗어나 군집 체계로 운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한두 대의 드론이 아닌 수십 대 수백 대의 드론이 동시에 투입되는 장면은 기존 군사교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전장을 만들어냈다. 군집 드론의 본질은 물량이다. 개별 드론의 성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숫자가 늘어날수록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방어 측은 모든 드론을 동시에 요격할 수 없고 일부만 통과해도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저고도로 침투하는 소형 드론은 탐지와 요격의 부담을 극대화한다. 값싼 드론을 막기 위해 고가의 요격수단을 사용하는 상황은 방어 측의 자원을 빠르게 소모시킨다. 이 전쟁에서 드론은 정찰과 공격을 넘어 지휘 체계 자체를 변화시켰다. 과거에는 정찰병이 정보를 수집해 단계적으로 보고하고 지휘관이 이를 분석한 뒤 명령을 내리는 구조였다. 그러나 드론은 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압축했다. 드론이 촬영한 영상은 즉시 공유되고 지휘관은 현장의 상황을 거의 동시에 파악한다. 이로 인해 의사결정 속도는 극적으로 빨라졌고 전투의 템포 역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심리전의 강화다. 드론이 촬영한 영상은 단순한 군사 정보가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는 메시지가 된다. 전장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국제 여론은 빠르게 형성되고 이는 외교와 지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드론은 전장을 기록하는 도구이자 여론을 움직이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이는 전쟁이 더 이상 전선 안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군집 드론 운용은 방어 개념에도 깊은 고민을 던진다. 모든 드론을 완벽히 격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설령 대규모 방공망을 구축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드론의 물량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방어 측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제한된 자원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어떤 목표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략적 판단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현실은 대한민국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지형적으로 산악과 도시가 혼재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드론 운용에 유리하면서도 동시에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한다. 드론이 은폐와 기습을 활용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군에게 드론 전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 군집 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동시에 자체적인 군집 운용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전장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밖에 없다. 전쟁의 양상은 이제 명확해졌다. 드론은 소모품이 되었고 전장은 끊임없는 소모전으로 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개별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지속적으로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다. 생산 능력과 보급 체계, 그리고 운용 인력의 숙련도가 전쟁의 결과를 좌우한다. 드론 전쟁은 기술과 산업, 그리고 조직 전체의 싸움이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은 드론을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일부로 끌어올리고 있다. 병력 감소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론으로 보완하고 전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이미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군집 드론과 소모전의 시대를 넘어 더 큰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다음 단계에서는 드론이 어떻게 전술을 넘어 전략 무기로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다음 수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드론 전쟁이 소형 무인기의 물량 경쟁으로만 끝난다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출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전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 이제 드론은 전술 단위를 넘어 전략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찰과 자폭 임무를 수행하는 소형 드론 위에 더 큰 개념의 무인 전투기가 올라서면서 전장의 수직적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크기가 커진 드론이 아니라 전투기의 역할을 분담하고 일부는 대체할 수 있는 존재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무인 전투기의 가장 큰 강점은 생존성과 지속력이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임무에도 과감하게 투입할 수 있고 손실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 동시에 내부 공간을 조종석 대신 연료와 무장에 활용할 수 있어 작전 반경과 임무 시간이 늘어난다. 이는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운용 개념의 변화다. 무인 전투기는 한 번 출격해 짧은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장시간 전장 상공에 머물며 상황을 통제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변화는 스텔스 개념과 결합하면서 더욱 강력해진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무인 전투기는 적 방공망 깊숙이 침투해 정보를 수집하고 타격을 가할 수 있다. 기존 유인 전투기와 달리 조종사의 생존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보다 과감한 선택이 가능하다. 이는 동일한 엔진 출력과 기체 크기에서도 더 높은 효율을 끌어낼 수 있는 이유다. 한국이 주목받는 지점은 바로 이 전략적 전환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드론을 소형 전술 무기에서 끝내지 않고 무인 전투기와 유인 전투기의 협력 구조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유인 전투기가 지휘와 핵심 판단을 맡고 무인 전투기가 위험도가 높은 임무를 분담하는 방식은 전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전투 철학의 변화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공지능 기반 자율 임무 시스템이다. 무인 전투기는 지상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조종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일정 수준의 판단을 스스로 수행한다. 표적을 인식하고 회피 기동을 선택하며 임무를 마친 뒤 복귀하는 과정까지 자동화된다. 이는 통신이 제한되거나 교란되는 환경에서도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현대전에서 통신 환경은 항상 안정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성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전략 드론의 확산은 전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가의 유인 전투기를 대량으로 보유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인 전투기를 다수 운용하는 방식은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매력적이다. 특히 중소국가들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된다. 유지비와 운용 인력 부담이 줄어들고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이는 전력 균형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요소다. 그러나 전략 드론이 만능 해답은 아니다. 무인 전투기의 효과는 어디까지나 전체 전력 체계와의 조화 속에서 발휘된다. 탐지와 지휘 통제 그리고 유인 전략과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잠재력은 제한된다. 결국 핵심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묶어 하나의 전쟁 수행 능력으로 완성하느냐다. 이제 드론 전쟁은 소형 무인기의 물량 경쟁과 전략 무인기의 질적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한국이 준비하는 다음 수는 이 두 흐름을 하나로 엮는 것이다. 전술과 전략을 연결하는 무인 전력의 완성은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흐름이 하나로 합쳐질 때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지,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드론 전쟁의 마지막 퍼즐은 연결이다. 소형 전술 드론과 전략 무인 전투기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의 체계로 엮일 때 전장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유무인 복합 운용이다. 유인 전투기는 판단과 지휘의 중심에 서고
무인 전력은 그 판단을 실행하는 확장된 손과 눈이 된다. 위험도가 높은 임무는 무인 전력이 맡고 유인 전력은 전체 전장의 흐름을 통제한다. 이는 전투 효율과 생존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다. 이 구조의 핵심은 동시성이다. 유인 전투기 한 대가 여러 대의 무인 전력을 동시에 통제하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전장의 밀도는 급격히 높아진다. 과거에는 한 대의 전투기가 하나의 목표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하나의 판단이 여러 방향으로 확장된다. 이는 단순히 전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장의 복잡도를 상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의미다. 상대는 어느 쪽이 주력이고 어느 쪽이 미끼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운용 개념이 현실성을 갖는 이유는 기술의 성숙 때문이다. 인공지능 기반 자율비행과 임무관리 기술은 더 이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 무인 전력은 사전에 부여된 임무를 스스로 수행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일정 수준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통신이 제한되거나 일시적으로 끊기는 상황에서도 임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은 현대전에서 결정적인 장점이다. 이는 전자전 환경에서 특히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서 주목받는 배경에는 산업과 군의 결합이 있다. 드론과 무인 전력은 단일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힘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센서 통신 엔진 소재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생태계로 움직여야 한다. 한국은 이미 이러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전력화 속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단순한 기술 확보를 넘어 실제 운용과 유지까지 고려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전력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요소는 비용과 지속성이다. 무인 전력은 유인 전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유지비로 운용할 수 있으며 손실에 대한 부담도 적다. 이는 장기적인 전쟁 수행 능력과 직결된다.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런 환경에서는 얼마나 오래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른다. 무인 전력은 이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답을 제시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전투 인력의 역할이다. 병사는 더 이상 단순한 사수가 아니라 시스템을 운영하는 오퍼레이터로 변화하고 있다. 드론과 무인 전력은 병사의 판단을 보조하고 전투의 범위를 확장한다. 이는 인력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를 겪는 국가들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전투력은 병력의 숫자가 아니라 운용 능력으로 정의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한다. 드론은 장비가 아니라 탄약이며 동시에 전력의 핵심이다. 쓰고 아끼는 자산이 아니라 필요할 때 과감히 투입하는 전장의 도구가 된다. 한국이 준비하는 드론 전력은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술에서 전략으로, 그리고 유인 전력과 무인 전력이 결합된 새로운 전쟁 수행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제 전장의 질문은 분명하다. 누가 더 많은 드론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잘 연결하고 더 오래 운용할 수 있는가다. 이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국가는 전장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한국이 선택한 길은 분명하다. 드론을 통해 전쟁의 규칙을 바꾸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서는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전장은 그 선택의 결과를 냉정하게 증명하게 될 것.